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 역시 어렵습니다. 이번 주 내내 어려운 거고요.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이 계속될 것이냐, 그리고 같은 재료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왜 반등의 기미도 안 보이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정도로 많이 지치는 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또 소스는 무역 분쟁 우려입니다. 지금 부각이 됐고요. 오늘도 장중에 거래선이 2300선이 무너지기도 하면서 연중 최저점을 다시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그나마 다행인 건 양시장 모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저점 찍고 다시 빨간불로 전환은 됐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승폭 미미한 상황이고요. 전기, 전자업종과 철강, 제약, 바이오, 금융업종 이 정도만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보니까 변동성 굉장히 강한 장세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시총 상위주들 대체적으로 상승 전환을 하긴 했는데 좀 불안한 모습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북 관련주들 오늘 선별적 움직임 펼치면서 오랜만에 상승하는 종목들, 현대시멘트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 초반에 함께 오르던 대북 관련주들이 오후 들어서 급락세로 전환을 하거나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들도 현재 보여주고 있어서 변동성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이 여전히 강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면 금요일 증시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하락하면서 힘든 장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마무리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생산이 증가했는데 소비는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증가해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는 반도체 생산이 감소했는데 신형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통신, 방송 장비 생산이 30%가 증가했고 자동차 생산도 5.5% 늘며 전체 생산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 지수는 전달보다 1% 줄며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기업인들이 사드 사태 이후 2년 만에 만나 세계적인 보호 무역주의에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동선언문에는 양자 또는 다자 무역체계를 수호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후속 협상의 조기 타결 추진에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한중 기업인 만남은 사드 사태로 양국 경제 교류가 경색된 이후 2년 만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가운데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이른바 콜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은 현재 5.4%에서 49.9%까지 올라갔고 본격적인 공동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 중인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형제 간 5번째 표 대결에서도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 대표이사 해임안과 또 신동주 전 부회장 이사 선임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또 한 번 경영권 방어에 성공함으로써 한일 롯데 공조와 원 롯데 구상은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 이제 증시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거래소 시장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미미하고 0.3% 상승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중에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2297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저가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바로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2300선 이하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인데 그래도 상승폭이 좀 미미하고요. 수급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바로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양 매수 주체가 지금 기관 외국인이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134억 원, 외국인 464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425억 원 저가 매수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일단 빨간불이 많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 보이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셀트리온, 그리고 포스코 모두 올라가고요. 삼성전자도 강보업권 전환이 됐고요. 장중에 47,000원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6위부터 12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일단 콜옵션
청구를 했습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또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변수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의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현대차는 이런 장에서도 오늘도 빠집니다. 124,500원. 일단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이버 오늘도 상승하면서 주가 어느새 76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KB금융 1.15% 올라가고요. LG화학은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보합이고요. LG생활건강 약보합입니다. 신한지주 소폭 상승하고요.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모두 빠지는 가운데 특히나 한국전력이 2%의 낙폭 기록하면서 31,000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만 여전히 코스닥도 큰 상승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14선에서 움직이는데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817부터 802포인트대까지 800선 장중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가매수 들어오면서 우상향하기 시작했고요. 상승폭을 조금씩 치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볼 텐데 기관 외국인 동시에 사고 개인이 팝니다. 개인이 369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3위 종목들의 흐름 일단은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3.6%, 신라젠도 상승하고요. 바이로메드도 올라갑니다. CJENM은 지금 오쇼핑과의 합병 문제로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는 1.49% 유일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메디톡스 워낙에 많이 올라왔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 종목 빨갛습니다. HLB, 나노스,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까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나노스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는데 오늘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캠텍도 오랜만에 상승하고요. 코오롱 티슈진, 보합에서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었습니다. 카카오멜론 오랜만에 9만원 터치했고요. 컴투스 반등 나왔네요. 휴젤 3.49% 빠지면서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 흐름 안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14원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지금 원화 강세가 오랜만에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역시 불안한 모습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2,300선까지 붕괴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또 미중 무역 분쟁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슈들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 환율의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달러 강세 좀 약화되면서 원화 강세 흐름 오늘 좀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위안화는 약세 흐름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일단 중국 정부가 좀 인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좀 지속시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는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정책 이슈로 인해서 관세 인상에 방어하는 전략으로 좀 위안화 약세를 견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위안화 약세 외에도 지준율 인하라든가 중국 정부는 이 무역 전쟁에 대비하는 정책들을 좀 대내적으로 펼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파른 위안화 약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흥국 통화의 약세를 좀 견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흥국 자금 이탈을 좀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까지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유가 급등인데요. 최근에 좀 유가가 오펙 통해 이후에 좀 많이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로 좀 단기 오버슈팅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 급등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한국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악재로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슈들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또 영향을 줄지 궁금하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다음 주에도 여전히 좀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간 조정 국면 진입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당장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 다음 주 7월 6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정책이 발효가 되고요. 즉각적으로 중국도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동일하게 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정책 이슈가 다시 재점화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좀 지속되면서 코스피 상단이 좀 제한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수가 좀 불안정할 때는 결국에는 기업들 단으로 숫자가 좀 잘 나오는 종목별 장세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 이제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컨센서스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은 것이 또 지수의 그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좀 야공하고 3분기부터 좀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 중심으로 종목별 전략이 유효한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2분기 실적 양호한 증권, 은행, 음식료, 화장품 등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장세에서 실적 위주로 다가서는 접근이 다음 주에는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펙 총회 얘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총회가 열렸고요. 일단은 배럴당 달러가 올랐는데 좀 재밌는 거는 증산에 합의를 했는데 달러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치라고 해요. 3년 7개월 만에. 이 정도까지 증산에 합의했는데도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원유 생산량과 유가는 역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펙이 증산하게 되면 유가는 하락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펙 증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의 경제 제재라든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오펙 안에서도 이란, 베네수엘라,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증산 여력이 실제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증산 폭이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가 진행이 되지만 실제는 60에서 80만 배럴 정도 소폭 증산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에 캐나다의 오일샌드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이란 원유 수입과 관련해서 11월 달부터 좀 수입 중단을 우방국들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한 100만 배럴 정도가 감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하루 원유 생산량은 382만 배럴, 세계 그 생산량의 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100만 배럴이 준다면 아무래도 좀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란산 원유 비중은 우리나라는 13% 정도에 달합니다. 일본이 5.5%인 점에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원유 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OECD 원유 석유 제품 재고가 5년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OECD 국가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원유 재고를 쌀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 수급 상황이 조금 균형이 안 맞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가 원유 가격을 올리고 있는 수준인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 것이냐, 이란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유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향후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 성장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선진국 국가, 그러니까 OECD 같은 경우에는 석유 재고가 2016년도에는 65일 정도로 상당히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 달에는 8일치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58일치에 비교한데요. 아무래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선진국들이 석유 재고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원유 수급은 점점 타이트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욱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적 혼란으로 인해서 유전 설비를 보수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 142만 배럴 정도 생산했던 양이 지금은 65만 배럴로 뚝 떨어진 상태고요. 여기에 이란 제재로 인해서 100만 배럴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탈석유 경제 구축을 위해서 국제 유가를 80에서 100달러 정도까지가 끌어올리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내비쳤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계속 그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80달러 전후에서는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라든지 사우디를 이어서 세계 3위 원유 그 생산국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쉘 석유 오일과 관련해서 평균 비용이 40에서 50달러인데요. 충분한 이익을 현재는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가동 리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한 200만 배럴 정도 미국에서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90달러, 100달러까지는 가지는 않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유가 부분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미중 무역 갈등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국 간의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지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추가적인 보복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수출 규제 방안을 6월 30일까지 제출하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투자 제한, 이거 왜 못하게 하는 건지 의미는 좋은 것 같은데, 기술력 유출인 것 같은데, 속내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은 현재 그 무역 불균형 해소라든지 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넘어서 첨단 산업을 둘러싼 양국 간 패권 다툼으로 지금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 기술 유출에 상당히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야망을 표출하면서 미국을 지금 한뜻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월 19일 날 중국 정부가 현재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침략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 문제가 극적으로 합의가 되더라도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게 5가지 또 세부적으로 50여 개의 관련 정책들을 앞으로 펼칠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시장 보호뿐만 아니라 천연 자원의 지배권 확보,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의 우위성 확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절도를 막아내고요. 중국이 구하기 힘든 주요 원자재 중국 접근을 금지시키는 이런 세부 대책들이 계속 마련이 될 뿐만 아니라 1962년도에 만들어졌던 통상 확대법 232조를 발동을 시켜서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통상 문제가 투자 규제를 넘어서 하이테크 전쟁으로 지금 확산이 되는 것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미국 쪽에서 계속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도 발끈합니다.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나가는데 중국도 강력한 역제재를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이 마찰이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갈등이 심화가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그 투자 금지 조치에 대해서 중국의 그 황구시법 공산당의 나팔수 역할을 해주면서 정책 방향을 읽을 수가 있는 이런 그 사설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가 첨단 기술 발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고요. 시 주석 같은 경우에도 서방 국가가 왼쪽 밤을 때리면 오른쪽 밤을 때려서 응수하겠다. 중국의 문화 역시 이런 경우에 대받아 친다고 우회적으로 보복을 암시를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도 미국 기업의 그 해외 M&A를 승인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미국 기업의 중국 내
라이센스 허가 인허가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독점법 검사를 강화시켜서 매년 2,216억 달러를 벌어가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할 것을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또는 중국 내 미국 상품의 불매 운동을 하는 식으로 다양한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중 간에는 경제 패권을 놓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강경 자세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G2 무역 갈등이 앞으로 투자라든지 기업들의 첨단 부분까지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의 추가적인 통상 압력이 어떤 것이 될까? 또 중국의 또 이에 대한 맞대응 카드, 그리고 중국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가운데 세계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큰 변동성이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중국의 움직임을 지금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지금 하락을 계속해서 유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으로 위안화 하락이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에서 위엔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맞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위엔화 절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하이 외환 거래소에서 현재 위엔화는 1달러에 6.61 위엔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서는 6.65 위엔대가 붕괴가 됐는데요. 7월 6일 미국이 관세 폭탄을 발표하는 날까지는 위엔화는 하락 압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위엔화 하락을 계속 유지하는 게 경기 회복을 끌어왔던 투자나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수출의 감소를 막아주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진행 중인 미중 간의 물밑 협상이 만약 실패를 하고 7월 6일 이후에 미국이 관세 폭탄을 때리는 무역 전쟁에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위엔화는 지난 12월 최저치인 1달러인 6.62 위엔을 깨고 6.5에서 6.7 위엔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6.7 위엔까지가 내려간다면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하락이 또 시작된다는 점에서 아시아 외환 위기의 전조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율 정책이 지금 잘 쓰면 약이 되는데 잘 못 쓰면 독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은 경기 부양보다는 좀 자칫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아까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화에도 영향이 지금 악영향이 올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경제나 원화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쳐지게 됩니까? 네, 양날의 칼이 될 줄 알면서도 중국이 의식적으로 위엔화 하락을 유도하는 목적은 경기 부양도 있지만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20% 정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20% 정도 위엔화를 절하시키면 충분히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2015년에 위엔화를 일시적으로 5% 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중국에선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서 중국 증시는 6월부터 두 달간 무려 45%나 폭락을 했고요. 이에 대한 영향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들이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환율 인위적으로 절하를 시켰을 경우에는 고평가된 홍콩 달러가 제1차 한머니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부실채권 문제, 중국의 부동산 부실 문제들이 상당히 버블 문제들이 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중국 내 자금 도피 움직임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외환 정책으로 인해서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속성상 양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자금 이탈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위엔화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을 같이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중국발 금융 위험이 우리나라에 전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현재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대책도 충분히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이 2300선도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뭐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는 건 지금 몇 달째 계속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크게 뭐 다르지 않겠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어떤 장세가 다음 주에도 예측이 되는지 좀 이 부분을 어렵지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현재 그 미중 간의 그 무역 마찰 문제가 다양한 부분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리먼 쇼크 이후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진 못했습니다. 최근 2년간 이런 투자가 일어나고 또한 소비도 그 증시 하락에 따라서 계속 증가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 상황이 이제 꺾이는 조짐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재고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돌발 변수에 따라서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지금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투자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끊어서 하는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그 투자에 따른 그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가급적 보유 기간을 짧게 그리고 단기 차익을 계속 챙기는 이런 그 투자 자세가 다음 주에도 필요하고요. 당분간 이런 흐름은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나 쉽사리 끝나지 않을 미중 무역 분쟁이다라고 다시금 경계감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많은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두 분의 전문가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